그래서 미타 지역과 난 미타 지역에 있어서 이제 아시엔다 규모의 개수의 차이, 지역별 아시엔다 개수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미타, 남미타 지역 사이에 이제 차이가 예,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대체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아시엔다 개수의 차이, 그 다음에 그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중의 차이가 한 200년, 300년에 걸쳐서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아시엔다의 개수가 이제 미타 지역에서 더 낮다. 그 다음에 1845년에 보면 이제 아시엔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 그다음 그 아시엔다 소유주겠죠. 소유주에게 필요한 곡물을 상납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계속해서 한 20% 정도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이 퍼시스턴스의 채널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과연 과거에 좋지 못했던 제도가 현재의 경제 성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공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에서 뭐죠? 네, 교육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도로와 같은 인프라 이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과연 이제 교육 수준의 차이를 통해서 경제 성장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타 지역과 난 미타 지역을 비교했을 때 난 미타 지역에서의 죄송합니다. 미타 지역에서의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미타 지역의 사람들의 어떤 경제 성장, 경제 성과도 더 낮은 것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바로 공공재 측면에서 이제 교육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1876년 기준으로 그 리터러시 레이트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식자율이라고 번역하는데요. 평균 식자율. 그러니까 뭐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 그 다음에 혹은 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 뭐 둘 다 할 수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땡땡거리니까 좀 그렇죠. 예. 들어온 학생들 있을 때, 예. 1876년 기준으로 보면 미타 지역과 난 미타 지역의 평균 리터러시 레이트의 차이가 한 2% 정도, 2%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큰 편이죠. 왜냐하면 전체로 봤을 때 평균 리터러시 레이트이 3.6%란 말이야. 3.6%인데 그 난 미타 지역에서 3.6%인데 이제 미타 지역이 2%포인트 정도 낮은 거니까요. 난 미타 지역의 리터러시 레이트는 1876년이니까 실제로 뭐 100명 중에 한 3명에서 4명 정도가 글을 읽을 줄 알거나 쓸 줄 아는 사람들이고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거고 그나마 미타 지역에서는 2%포인트 정도 더 낮은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미타 지역은 뭐 리터러시 레이시 대략 뭐 마이너스 2 하면 한 1.6%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난 미타 지역에서는 이제 3.6%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미타 지역과 난 미타 지역에서 워낙 리터러시 레이시 낮으니까 하지만 난 미타 지역에서 리터러시 레이시 더 낮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조금 더 현재로 끌고 오면 평균 교육 연수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1940년에 평균적인 교육 연수는 몇 년인가 보시면 난 미타 지역이 한 0.47년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1년도 채 이제 교육을 받지 않는 1940년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뭐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타 지역에서는 이거보다 대략 한 0.2년 정도 또 적은 거니까요. 그래서
미타 지역은 뭐 예를 들면 0.2 대충 0.3년 정도 교육 수준이, 그 다음에 남미타 지역은 뭐 0.47년 정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1년으로 오면 남미타 지역의 평균 교육 수준이 4.46년이라고 한다면 이제 미타 지역에서 교육 연수는 뭐 적게는 마이너스 0.11, 많게는 1.48년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로 오게 되면 1940년까지는 이제 남미타 지역 사이의 교육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만 2001년, 2000년대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남미타 지역 사이의 이제 교육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재 측면에서 교육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현재까지 교육을 통해서 미타가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는 미타가 교육 수준의 차이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적어도 1940년까지는 현재로 오면 미타의 효과는 사실상 거의 다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교육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타가 실제로 두 지역 사이의 교육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미타라고 하는 것이 그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다 생각하셔야 돼요. 교육 수준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미타나 미타 사이에 현재에는, 혹은 교육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미타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재 측면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도로 인프라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미타 지역이냐 혹은 남미타 지역이냐, 어떤 지역에 더 많은 도로 인프라가 확충되었을까? 여기서 도로라고 하면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 포장도로, 그 다음에 이제 비포장도로이긴 한데 자갈이 깔려 있는 그런 비포장도로, 그 다음에 비포장도로인데 그냥 아무것도 깔려 있지 않은 그냥 흙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울퉁불퉁하고 비가 오면 막 물에 잠겨서 비가 잘 많이 안 오는 지역도 물론 있겠지만 굉장히 울퉁불퉁한 흙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트로차 까조라블이라고 하는 건 뭐 까로자블이라고 하는 건 그냥 숲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지나다니기 굉장히 어려운 숲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길은, 네 번째 길은 트로차라고 하는 거는 차가 지나다니기 어려운 길입니다. 아침이어서 글씨도 잘 안 써지네요. 다니기 어려운 길. 나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통행이 불편한 길, 자동차가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길들이 과연 미타 지역에 더 많이 확충이 되어 있을까, 혹은 미타 지역에 많이 확충이 되어 있을까, 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도로의 길이를 쭉 계산을 하고요. 도로의 길이를 다 더할 수 있겠죠. 쭉 더한 다음에 그 지역마다, 디스트릭트죠. 지역마다 이제 지역의 면적이 다를 테니까 넓은 지역엔 당연히 길도 좀 많을 수 있잖아요. 좀 디스트릭트가 작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의 길이도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디스트릭트의 면적의 차이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도로의 길이만 비교하게 되면 그건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도로의 길이를 그 디스트릭트의 면적으로 나누어서 제곱킬로미터당 총 몇 미터의 도로가 확충되어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남미타 지역에서의 제곱킬로미터당 도로의 길이가 이제 여기 이렇게 있고요. 남미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컬 로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그냥 가장 안 좋은 형태의 길, non-gravel하고 트로차, 까로자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로우 패드. 여기는 자, 이 길과 그 다음에 트로차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길을 A에서는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게 로컬 로드 네트워크입니다. 보시면 미타 지역과 남미타 지역에서는 이런 비교적 열악한 형태의 도로의 차이는 별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별로 나타나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뭐 무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스킵하고 나중에 지워 놓겠습니다만,
세 번째 보시면 paved와 gravel regional roa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앞서 봤던 비교적 통행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도로 네트워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paved와 gravel 이 두 가지 형태의 도로를 비교해 보면 미타 지역과 남미타 지역에 남미타 지역은 이제 제곱킬로미터당 22.5m 정도가 되는데 사실 별로 긴 게 아니죠. 제곱킬로미터면 굉장히 넓은 면적이란 말이에요. 제곱킬로미터면 꽤 먼 거리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고작 도로의 길이가 22m밖에 안 되는 거예요. 22m면 사람 발걸음으로 뭐 어른 걸음으로 30걸음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도로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도 비교해 보시면 미타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2 다시 말하면 거의 도로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이제 22.5에서 32.5를 뺄 수 있는가? 뭐 사실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이제 계량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빼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뭐 의미는 사실상 미타 지역에서는 거의 이런 페이브드나 혹은 그레이벌 형태의 도로가 거의 확충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미타 지역에서의 도로의 형태는 대체로 뭐 non-gravel이라든가 혹은 뭐 narrow path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타 지역과 남미타 지역의 굉장히 눈에 띄는 차이는 뭐냐면 미타 지역에서의 어떤 도로 인프라가 거의 확충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29.3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요 값인데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재 측면에서 그 과거에 좋지 못했던 제도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교육 수준의 차이를 살펴봤는데 미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재 교육 수준의 차이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래서 뭐 미타가 교육 수준에 미치는 장기적인 폐해, 뭐 장기적인 효과는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미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는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요. 우리가 1940년 교육 수준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진 않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다만 두 번째 공공재 도로 인프라를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미타 바운더리를 따라서 미타 지역과 남미타 지역의 도로 네트워크의 차이, 도로 인프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 인프라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미타 지역에서 확실히 조금 더 좋은 형태의 도로가 확충되어 있지 못하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왜 미타 지역에는 도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도로 네트워크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남미타 지역에서는 도로 네트워크가 제대로 갖춰져 있을까? 이제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은 바로 이제 난 미타 지역에서의 랜드 테뉴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 난 미타 지역에서의 이제 아시엔다 숫자도 상대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농장도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난 미타 지역에서 경제 활동도 그런 측면에서의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대규모 농장, 대농장을 소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도로 인프라라든가 그와 비슷한 형태의 어떤 공공재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사는 지역 혹은 뭐 공동 커뮤니티 혹은 뭐 마을을 위해서 어떤 공공재를 확충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아시엔다의 소유주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도로 네트워크가 확충되었다고 보는 게 사실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남미타 지역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대규모 토지 소유가 가능했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예, 당연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재산권도 예, 보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이제 막대한 규모의 농작물들, 뭐 커피라든가 사탕수수 이제 이런 것들이 예, 뭐 대도시라든가 혹은 항구라든가 이렇게 뭐 거점 도시 이런 곳으로 이제 운반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로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가 예, 분명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사실 상당히 높은 리턴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난 미타 지역에서는 미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 미타 지역에서는 그 나중에 이제 그 또 다른 측면에서의 차이를 보긴 할 텐데, 그러니까 미타 지역에서 조금 광범위한 형태의 농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아시엔다도 사실 거의 존재하지 못했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 활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그러니까 난미타 지역은 사실 그 대규모 농장이 존재하니까 그 이익 추구라고 하는 사실 그 중요한 모티브가 있지만, 미타 지역에서는 사실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농업 활동을 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죠. 예. 그러니까 자급자족의 형태라든가 혹은 이제 생계 유지 뭐, 예,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남미타 지역의 아시엔다의 소유주들은 사실 뭐 도로 확충에 훨씬 더 많은 그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 정부에 로비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잖아요. 주민들을 자기가 임의로 임의로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노예와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면 이제 도로 시설을 스스로 확충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로 시스템이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뭐 1980년대, 90년대 뭐 최근 들어서까지 계속해서 이쪽 지역 페루나 볼리비아 지역에 도로 인프라를 확충해주는 그런 NGO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뭐 월드뱅크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 저개발 국가 도로 인프라를 확충해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개발 국가의 도로 인프라를 확충해주러 갈 때 아마도 미타 지역의 도로 인프라를 더 많이 확충하려고 했겠죠. 그런 곳에 더 많은 펀드가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봐도 미타와 남미타 지역의 이제 도로 인프라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마켓 파티스페이션인데, 그러니까 농업 생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급자족을 위해서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가. 시장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생산물 가운데 일부를 이제 시장에 판매를 해서 그 수입을 얻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그 경제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여전히 그 페루나 혹은 뭐 볼리비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포토시 관련해서 혹은 이제 뭐 후안카벨리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이 농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70% 가까이가 이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농업이 제일 중요한 생산 부문의 하나이고, 여러분 제가 링크 걸어두었던 동영상 보시면 BBC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거기에는 1차 산업이죠. 이제 광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닝 인더스트리에 종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미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이제 시장 참여, 경제활동 참여율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농업에 종사하는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 그 다음에 농산물 거래를 위해서 시장에 참여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농업 이외에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원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비교해 보는 건데요. 첫 번째 보시면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1993년이니까 이제 현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타와 낭미타 지역 사이에 눈에 띄는 차이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볼드로 표시하지 않으면 이거 이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21.1%나 10.1%가 그 자체가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0과 다르다고 하는 가설 검정을 해서 그 가설을 기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0과 죄송합니다. 0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가설을 기각할 수 있어야 이제 이게 이 값들이 의미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0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은 미타 지역과 남미타 지역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요. 이제 재미있는 것은 두 번째인데 농산물 거래를 위해서 시장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 중에 일부를 시장에 가서 판매한 적이 있느냐, 판매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그러니까 뭐 예 아니면 예 아니요 질문이잖아요. 더미 변수라고 하는 게 이제 0 아니면 1의 값을 갖는 변수를 우리가 더미 변수라고 합니다. 살펴봤더니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람들의 비율이 미타 지역에서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농산물 시장 거래 여부를 비교해 보면 난 미타 지역이 17.3%라고 했을 때 미타 지역에서는 거의 뭐 적게는 7.4%, 많게는 20%. 그러니까 사실상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미타, 남미타 혹은 미타 지역에서 남미타 지역에서의 차이를 조정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추정치의 값들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대체로 미타 지역에서 농산물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농산물 거래를 위해 판매죠, 판매. 농산물 판매를 위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미타에서 현저히 낮다. 미타 지역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미타의 의무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미타 지역에서 현저히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구원 가운데 농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뭐 있다 아니다. 예 아니요 질문이죠. 그것도 제로, 제로, 원 두 가지 값을 가지는 더미 변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994년 기준이고요. 보시면 뭐 어떻게 우리가 미타 남미타의 차이, 미타 내에서의 차이를 조정하는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도 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도 한데 이건 뭐 부분적으로 우리가 결과를 받아들이면 되겠죠. 대체로 그 농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낮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뭐 명확하진 않지만 또 어떻게 우리가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인프라 시장 참여는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도로 인프라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인프라가 제대로 확충되어 있어야 자신이 생산한 농업 생산물 중의 일부를 뭐 시장에 가서 혹은 장에 가서 아직도 이제 남미 지역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장 같은 것들이 5일에 한 번 뭐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뭐 상설 시장도 뭐 존재하고 그렇습니다만 도로 인프라가 제대로 확충되어 있어야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고 미타 지역에서는 도로 인프라가 제대로 확충되어 있지 못하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시장 참여가 상대적으로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시장 참여와 도로 인프라 사이의 관계는 매우 이제 밀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타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농산물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가 혹은 이제 거래하지 않는가의 차이를 통해서도 지속될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건 도로 인프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 참여 여부는 열악한 도로 인프라와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도로 네트워크로 인해서 농산물 운반에 따른 이제 비용이 높아진다면
시장 참여의 인센티브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도로 네트워크가 굉장히 열악하다면 이동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수반될 것이고요. 뭐 가끔 이제 영상들 같은 거 보시면 이쪽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 이 그렇게 무게가 가볍거나 혹은 뭐 부피가 적거나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뭐 감자라든가 양파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혹은 이제 곡물들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농산물들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이동이 쉽지 않고 뭐 트럭으로 운반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이 짊어지고 이동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운송 수단도 있어야 되고 인프라도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환경들이 제대로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트랜잭션 코스트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죠. 트랜잭션 코스트는 그냥 뭐 실제로 뭐 기름값이 얼마나 드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동에 따른 뭐 여러 가지 기회비용,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과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이제 우리가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고요. 트랜잭션 코스트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더 떨어질 거고요. 시장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농산물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근데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뭐 이렇게 자기 집에 쌓아두고 먹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뭐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다 부패하는 건데 시장 참여가 어렵다면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자급자족 수준에서 자급자족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은 뭐 경제적 기회의 상실이 이제 소득의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열악한 도로 인프라 때문에 농산물을 시장까지 운반하는 건 이제 어려운 작업이고, 뭐 현재에도 대다수의 미타 지역 주민들은 이제 생계 유지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농업에 종사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실제로 농업 생산량을 늘려서 이것을 시장에 판매한 다음에 이제 가구 소득을 높이는 형태로 농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농장에 가서 임금을 받고 일을 한다든가 혹은 뭐 자급자족의 형태의 농업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체로 미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급자족 형태의 농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첫 번째 페루의 마이닝 미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아프리카의 슬레이브 트레이드입니다. 이른 아침인데 92명의 학생이 강의를 들으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Long Term Effects of Africa Slave Trade고요. 이건 이제 2008년에 네이턴 넌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비교적 방대한 그 노예 수출 자료를 모아서 이제 아프리카 국가의 20세기 경제 성과는 사실 너무너무 안 좋잖아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1인당 GDP가 낮다는 건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과연 그러한 이제 저소득이라고 하는 현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슬레이브 트레이드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과거에 이제 노예 무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 사회, 문화, 뭐 정치 전반적인 영역에서 사실 아프리카를 힘들게 했던 그런 이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노예 무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에는 하나의 어떤 부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 부족들이 그 공동체 연합, 부족 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의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와 비슷한 어떤 그런 연맹 혹은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제 노예무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이제 부족 연맹이 해체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부족들끼리 전에는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이제
연합을 할 수 있었는데 노예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서로 상대 부족과 전쟁을 해서 이겨서 상대 부족을 노예로 판매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분열되는 거죠. 이제 한 국가 내에서도 다양한 인종이 한 국가를 구성하는데 그 인종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고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계속 보복과 같은 형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포용하지 못하고 융합하지 못하고 연맹의 형태라든가 연합체의 형태로 이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정치 발전도 어렵고 이런 이제 계속 전반적인 문제들이 누적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노예 무역인가? 이렇게 이제 출발해 볼 수 있겠죠. 아프리카의 경제 문제는 노예 문제인가? 2차 세계대전 이후 20세기 후반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은 뭐 세계 최악이었다는 걸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제 문제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노예 무역, 두 번째가 바로 식민주의, 컬러니얼리즘입니다. 그래서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1900년대 후반까지, 1970년대까지 사실 식민지 상태였었으니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맞다면 그렇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과거의 노예 무역이 현재의 아프리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식민주의에 따른 착취적 제도가 아프리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첫 번째 챕터에서 살펴봤고요. 노예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가 이제 우리 여기서 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착취적인 제도 혹은 이제 노예무역의 여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아프리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일까? 노예무역은 어떻게 봐야 될까?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민 통치 기간은 1885년부터 대략 1960년까지 한 75년 정도인 반면에 사실 아프리카 노예 무역은 크게 이제 그러니까 네 번의 아프리카 노예 무역이 있었는데 1400년부터 1900년까지 이제 500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과거 노예 무역과 현재 아프리카 경제 사이의 이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챕터 마지막에서 보고 싶은 것이고요. 오늘날 가장 빈곤한 국가들은 과거 가장 많은 노예 무역이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과거의 노예 무역이 노예 수출을 많이 했던 국가일수록 현재의 1인당 GDP가 낮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과거 노예 무역과 현재 경제 성과 사이의 관계는 이제 두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노예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부족 안에서도 물론 누군가를 노예로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노예를 얻기 위해서 이제 민족 간 전쟁 혹은 인종 간 전쟁이 심화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분열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조직이라든가 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확립되어 가던 단계에서 유럽 열강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노예 무역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국가의 조직이라든가 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부족끼리의 어떤 연합체 이런 것들조차도 이제 붕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금 이따가 또 비슷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한국은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국 역사 시간에 대충 다 배우셨잖아요. 뭐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이야기 다 배우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화들 단군 신화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그 민족을 통합하는 하나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그 과거의 그런 사만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각 국가마다 자신의 어떤 그 신화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국가가 통합될 때는 하나의 국가로 통일될 때는 이제 통일 국가의 어떤 새로운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종교, 그러니까 불교를 통해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뭔가 스테이트 빌딩을 시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교 사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가의 어떤 그 존립 근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국가로 생각해 본다면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이제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왕도 그다음에 그 뭐 국민들도 따라야 되는 어떤 절대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런 걸 국가 구성원들이 이제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중간에 어느 한 과정에서 그것들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서로 다른 인종, 과거에 서로 분열되어 있었던 국가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겠죠. 통일에 따른 어떤 추상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국가의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입되게 되거든요. 1970년대 이렇게 유럽 열강들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그걸 하나의 그런 형태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스테이트 빌딩에 필요한 그러니까 국가 건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가 건설, 국가 건립에 필요한 하나의 어떤 이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 시장 경제라든가 혹은 뭐 가톨릭 신앙이라든가 기독교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거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다 망가진 어떤 그런 가치관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인들의 가치관, 유럽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이고, 그래서 가장 매력적이었던 게 이제 그러니까 국가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 중에 하나, 추상적인 이념, 가치관이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였다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두 가지 이제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을 굉장히 진지하게 보지는 못해요. 데이터 자체가 부족하고 국가의 조직이나 체계가 붕괴됐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어요. 국가의 조직이 어느 정도 붕괴돼야 붕괴된 거고 어느 정도 덜 붕괴돼야 이렇게 저기 공고해진 거고 이제 이런 그 지표를 사실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이 부분은 보겠습니다. 역사적 배경 뭐 중요하죠. 하지만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오늘 이거 끝내겠습니다. 1400년부터 이제 500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은 4번에 걸친 이제 노예 무역이 있었는데 첫 번째 시간 연대 순서대로 보면 트랜스 사하란 슬레이브 트레이드, 레드시, 홍해, 그다음에 이제 인디안 오션, 인도양. 그래서 뭐 생각해 보시면 트랜스사하라는 그 북부 아프리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드시는 이제 동쪽 아프리카, 그다음에 인디안 오션은 이제 동쪽과 동남 마다가스카르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트랜스 아틀랜틱 슬레이브 트레이드는 이제 서아프리카 지역. 가장 최근에 있었던 슬레이브 트레이드가 바로 트랜스 아틀란틱 대서양 노예 무역입니다. 그래서 대서양 노예 무역은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남아메리카 혹은 이제 북아메리카 혹은 유럽으로 이렇게 끌려갔던 노예 무역 사례입니다.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졌던 게 바로 이제 대서양 노예 무역 트랜스입니다. 트랜스 아틀랜틱 슬레이브 트레이드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제가 1,200만 명, 그러니까 집계된 수치만 1,200만 명의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서아프리카를 떠나서 가나, 베닝, 뭐 나이지리아 이런데 뭐 앙골라, 중서부 아프리카, 뭐 콩고, DR 콩고, 그다음에 리퍼블릭 오브 콩고, 앙골라 이런 지역에서 이제 뭐 아메리카 대륙과 이제 유럽으로 끌려갔던 사례입니다. 대서양 노예 무역과 이제 여타 노예 무역들이 구분이 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대서양 노예 무역에서의 수치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대서양 노예 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0만 명, 그 집계된 것만 집계되지 않은 것들은 사실 모르니까